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민주당 공천 잡음을 두고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친문계 의원들의 공천 불공정성 지적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의대 지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하면서 진료 차질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체포, 구속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에 담긴 불법 영상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형수 측은 황 씨를 수년간 뒷바라지했지만 알아주지 않아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내 불화설로 논란이 된 이강인이 런던에 있는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이강인 선수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명횡사,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뜻밖의 사고를 당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걸 의미하는 사자성어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한자 명을 이재명 대표의 명자로 바꿔서 친명이 아니면 공천 학살을 당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대부분이 비명계 의원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우연이냐라면서 친명은 횡재를 한다는 친명 횡재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결국 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으로 바뀌었고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 기자회견도 잇따르고 있는데 오죽하면 당 원로격인 김부겸, 정세균 이 전직 총리들이 공천 객관성이 훼손됐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첫 소식 장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 4명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연일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잡음이 계속되자 원로들까지 불끄기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이름으로 발표된 입장문에는 당 공천이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먼저 담겼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선거를 돕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공정한 공천과 당 통합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총선 우리가 적극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그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회동에 참석한 문 전 의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하위 20% 통보 논란에 대해 문제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쥐잡다가 장독을 깨선 안 된다고 당 통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사실상 집단 반발의 장이 됐습니다. 친문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은 하위 20% 평가 방식과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 지도부가 해명하라고, 또한 공천에 이재명 대표의 비선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정작 이들이 원했던 이재명 대표는 여기 불참했습니다.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도부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럼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공천 학살 해명 요구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홍영표 의원 등 20명가량의 의원들이 불공정 공천을 성토하며 지도부가 비명계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 배제 등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여론조사는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에서 한 게 맞다고 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작 얘기를 들어야 할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은 불공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듯
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계파 갈등의 중심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략 자산에 아주 유능한 분들은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하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성동구는 결코 강세 지역이 아니라며 지역구를 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역임했던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박영순 의원 등도 하위 20% 포함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다들 이렇게 반발하는 건지 의문도 더해지고 있는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학살은 없다 이겁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사실을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급 호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한정, 박영순 의원도 하위 20% 포함 사실을 밝히며 공천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률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지만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의 출석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90%가 넘습니다. 상당 부분의 비율이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 현역 의원 선출직 평가는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공약활동, 지역활동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7%를 차지하는 지역활동엔 조직운영, 선거 기여 등이 포함됩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주관적 정성평가는 최소화한 걸로 안다면서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분들이 의의를 제기하면 그분에게 평가 내용을 고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때도 같은 룰을 적용했는데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곳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친명 의원 상당수는 단수 공천을 받은 반면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찐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명계 또 부글부글 하겠죠. 새로운 미래는 공천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4곳과 영남권 6곳을 추가로 단수 공천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친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단수 공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과 경기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이소영 의원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별도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의 대명사격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을 만천하에 알린 이소영 의원을 단수 후보로 추천. 경선 지역은 찐명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이 맞붙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용인병은 비명계 정춘숙 의원이 친명 부승찬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법률 지원을 맡은 조상호, 박균택 예비후보는 각각 현역 최기상, 이용빈 의원과 맞붙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검토됐던 남양주 갑 지역에선 친명 최민희 전 의원과 이 대표 측근이자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의 변호인인 찐명 이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재명 사당화의 막장 공천이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힘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차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경선이나 전략 공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78개 선거구입니다. 당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주숙 기자, 오늘 있었던 비공개 회의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공관위 회의는 조금 전 6시를 넘겨서 끝났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경선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지역구 20곳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4개 선거구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보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단수 추천 지역에는 세종시갑의 유재하, 경기 고양시정의 김현아, 하남시에는 홍형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전략공천 지역 중에서는요, 서대문 을에 당초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밝힌 박진전 외교부 장관이 결정됐습니다. 같은 지역 출마 뜻을 밝혔다가 용인갑 전략공천설이 나왔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공관위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천 경쟁이 강한 대구 지역 2곳과 경기 지역 등 모두 13곳을 추가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선도 시작을 했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선 후보들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1차 경선 지역은 수도권 11곳과 충청 8곳, 제주 1곳으로 모두 20곳인데요. 이 공관위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이번 주 일요일에 첫 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수도권 지역과 충청 호남 지역은 당원 20%에 일반 국민 80%를, 여권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동일하게 50%씩 적용합니다. 특히 충북 충주와 제천 단양,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맞붙게 되어 그 결과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하위 10%로 분류된 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배제를 통보합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공천은 잡음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이건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하기 전까지의 일인 거죠. 지역구 현역 중진 중에 첫 번째 반발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내 반응 엇갈립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던 충남 아산 갑의 4선 이명수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당의 통보를 받진 않았지만 하위 10%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컷오프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었는지 당선 가능성을 한 번의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 중 첫 반발이 나온 건데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공관위가 컷오프 규모를 최소화하고 잡음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하위 10%를 계산하면 7명인데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의원이 포함될 경우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한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산이 있을 때 파동이 커지는데 그럴 곳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선 잡음도 감동도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텃밭인 영남권 물갈이로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한 의원은 국민적 비호감도가 커서 컷오프하면 박수칠 인물이 당내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선을 통해 추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위 30%와 중진에게 적용되는 감점 페널티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쇄신 폭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으로 바쁘죠. 공천뿐 아니라 반발도 잠재워야 하니까요.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여야 각각 몇 곳이나 공천을 확정했습니까?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면서 본선으로 갈 후보자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9개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7명의 단수공천 후보자와 7명의 전략공천까지 모두 54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결정된 곳도 있죠. 몇 곳이나 되죠?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모두 29곳입니다. 이 중 부산, 경남이 모두 17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엔 지역별로 2곳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 부산, 경남 지역이 유독 더 많네요. 여야 모두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부산, 경남 지역을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각 당이 공천 작업의 속도를 올리면서 비교적 빠르게 대결 구도가 잡혔습니다. 부산 지역구 5곳과 경남 지역구 4곳을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9곳 중 6곳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네. 부산 북강석 앞에선 서병수 의원과 전재수 의원, 경남 양산을은 김태호 의원과 김두관 의원, 경남 김해을은 조혜진 의원과 김정우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네. 이 중 국민의힘이 지역구 재배치를 통해 중진 의원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맞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눈에 띄는 대진표가 있던데요. 우선 서울에서 두 번째 여야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격돌하는 광진을에 이어서 이번엔 이재영 전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강동 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밖에 대전 유성을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온 오선의 이상민 의원에 맞설 민주당 주자로 민주당 6호 영입 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전략공천됐습니다. 네. 또 부산 해운대갑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일찌감치 공천을 받았죠. 이에 민주당에선 지역구 구청장을 지낸 홍순환 전 해운대 구청장이 맞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진표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여야 모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53개 지역구 중 격전지 아닌 곳이 없지만 총선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승패가 여야 각 정당의 전체 성적표를 그동안 좌우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심도 고려하고 여기에 맞는 인물, 특히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수도권에 이어 실제로 여당은 영남, 야당은 호남처럼 예민한 텃밭 공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느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별 하루만 아직 앙금이 남아있겠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오늘도 상대를 겨냥하는 듯한 뼈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엄연히 다른 정당인 만큼 총선 승기를 잡을 프레임 선점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통합 파기 후 열린 첫 회의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진짜 민주당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저희와 달랐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길로 다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낙연 대표 측이 주장하는 총선 주도권 다툼이 아닌 정치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11일 만에 결별 원인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기류가 닿는다면 함께할 수 있다며 재결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다시 한번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 대안정당, 또 하나는 잃어버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진짜 민주당, 이 두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홍보 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를 임명하고 정권을 위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중산층 정당, 새시대 정치를 내세우며 개혁신당이 선점하려는 개혁의 가치도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프레임 선점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추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합니다. 어차피 비례대표를 위한 당이니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가 관심이었죠.
후보 30명 가운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씩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몫이 됐습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렸던 바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협상 대표들이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3당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칭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여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해졌습니다. 후보 명부 30명 가운데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이 3명을 각각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4명을 국민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을 추천합니다. 여러 굴곡도 있었지만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지켜냈고 끝내 민주진보 정치가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순번은 국민 후보를 1번에 놓고 그 이후부터는 각 정당별로 번갈아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후보 3명 모두 당선 가능권으로 평가받는 13번 이내에 배치되지만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민주당이 10번까지 모두 양보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추천목 20명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적은 후순번은 추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당은 또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동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협상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 합의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바로 지역구 단일 후보입니다. 후보 단일화로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경선을 통한 단일화가 원칙이라면서도 딱 한 곳 이상원 의원이 현역인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민주당 그 지역 현역 이상원 의원은 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겠죠. 경선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민주개혁 진보연합의 지역구 연대 기준은 경쟁력입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거쳐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에 합류하지 않은 녹색정의당과의 지역구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두 개 정당과 합의를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요청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대구 경북은 지지세가 뚜렷한 만큼 후보 단일화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북구는 진보당의 양보에 진보당 윤종호 전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인 이상원 민주당 의원과 예비 후보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 요구에 어긋난 야합이라며 단일화 협상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도 앞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당 차원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당 지지율이 40%에 달하는 지역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예비 후보들이 내일 공동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소식 전해드리는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주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40대 30, 이 뭡니까? 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운영을 잘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에 한 위원장이 잘한다는 응답은 40%, 이 대표가 잘한다는 응답은 30%로 나왔습니다. 격차는 10%포인트인데요. 양당 정당 지지도가 박빙을 보이는 것과 달리 두 대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는 지금 1%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대표 지지율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공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가 총선 공천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이 공천을 둔 잡음이 더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단수 공천, 즉 당내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되는 공천을 최소화하며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비명계 찍어내기에 친명계 꽂아넣기 논란으로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6억 반납. 이거 지금 개혁신당 보조금 얘기잖아요. 어떻게 반납을 한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납 못합니다. 먼저 개혁신당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합당이 파기되면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계획이었지만 별다른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에 선관위는 약 30분 전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엔 반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날짜에 몇 명이냐 이것만 보는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정재 씨가 나왔네요. 어떤 겁니까? 네, 이정재 씨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이 씨가 지난 17일에 윤석열 대통령,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와 관전에서 오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야 성향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징어 게임 2를 안 보겠다, 팬심을 거두겠다는 등의 비판성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씨가 지난해 11월 고교 동창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에 이어서 윤 대통령과 오찬한 사실까지 공개되자 정치 성향을 보수로 규정하고 반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연예인들의 정치 성향 논란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배우를 정치 성향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병원을 떠난 지 이틀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제 6,400명에 이어 오늘 2,400명이 더해져 총 9,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71%를 넘는 수치인데 이 정도 되니 암 수술 환자와 중환자는 물론 응급 환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응급실 접수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거든요. 진료를 보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온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을 정도입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은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소변이 이틀째 안 나오시니까 불편하시고 배가 아프다. 아산병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피검사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전이되거나 재발할 위험성이 큰 암 환자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목요일 날 다시 입원했거든요. 꼭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안 된다. 굉장히 응급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그럼 저만 해도 이 화면 끝난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데 제 시기 맞춰서 수술을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 환자도 갈 곳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공간이 응급실 대기실인데요. 응급실 진료가 사실상 멈춰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하급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기거나 수술 날짜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 중 절반 넘는 인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 대란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를 공공병원이나 군병원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공공병원에서까지 전공의들의 파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다음 대책은 뭘까요?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의료 공백 최후보로인 서울 한 공공병원입니다. 늦은 오후까지도 대기 환자가 많습니다. 1.5배 정도 대기 인원이 많아진 것 같고 파업하기 전주에는 빨리빨리 순번이 돌았는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하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공공병원으로도 향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앞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물결은 공공병원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서울 대형 공공의료기관만 해도 전공의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라매병원 전공의 138명 중 다수가
국립중앙의료원도 전체 전공의 102명 중 7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산하 공공병원도 전공의 8명 중 7명이 사직했고 고양시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전공의 143명 중 110명 넘게 직을 내놨습니다. 의료원에서도 뭐 전공의가 파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환자는 또 환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고 뭐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일 진료 시간 확대, 주말 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공보의 같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엔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이 걸렸죠. 정부가 복귀를 거부한 의사는 기소하고 집단 행동을 주도했다면 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업무 복귀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을 떠나서요.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사람 목숨 갖고 그러는 거는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거는 겁박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가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우편, 문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경찰과 검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만약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저희가 소재 수사 등을 거쳐서 체포영장을 검찰과 협의해서 신청하겠다. 복귀를 거부한 의사는 기소하고 집단 행동을 주도했다면 구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대규모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최근 잇따라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의 수건은 뭘까요?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이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 대전에서 민생 토론회를 잇따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울산을 찾았습니다. 한 시민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이 걱정 말라고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의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336개에 달하는 농지 이용 규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울산 전통시장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침부터 계속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저녁 퇴근길 무렵에는 이 진눈깨비가 눈 폭탄으로 바뀌어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 무슨 강원도 산속에서 눈 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전까지 내리던 진눈깨비는 어느새 한겨울의 한방눈처럼 변해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30분 뒤부터 대설특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우산을 펼친 시민으로 꽉 찬 상태며 물에 젖은 도로로 버스들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폭탄이 더해지자 애타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교통체증에 차량 사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눈길이기 때문에 눈길에다 빗길이기 때문에 차량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압고를 따라 온난수비란 저기압이 연달아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자 전국에 눈비가 내렸습니다. 22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21일 밤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눈은 밤사이 계속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 그칠 전망이며 최대 8cm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8cm, 전라권은 5cm까지 눈이 쌓일 전망이며 경북 산지에서는 최대 40cm에 달하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눈비로 내일 아침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출근길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도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이 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구석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쓰러뜨립니다. 여성과 마주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더니 주먹을 들어 위협을 이어갑니다. 서로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 매장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편의점을 빠져나오자마자 여성이 도망가듯 뛰어가고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전 연인의 자택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접 112에 신고한 뒤 도망쳤지만 이내 남성에게 붙잡혀 또다시 폭행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일대를 약 40분간 수색한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교제 당시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까지 발견됐던 건데 정작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여성은 또다시 A씨가 찾아오지 않을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곳이죠.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살해됐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내와 아들은 다른 한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발견됐는데 마침 그때 태권도장 관장은 자상을 입고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태권도장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을 입은 법의학 수사관들이 지문 감식 등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오후 1시쯤 이 태권도장에서 40대 한국계 여성과 7살 배기 아들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km 떨어진 자택에서는 남편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Usually pretty quiet. For something like that to happen in your street, you can just imagine the feeling. Especially when there's kids around every day. 현지 경찰은 일가족을 살해한 용의자로 태권도장 관장인 한국계 40대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태권도장에서 모자를 살해한 뒤 여성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 남편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다친 유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처를 이상하게 본 의료진이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겁니다. Following extensive inquiries, Strikeforce detectives attended Westmead Hospital where the 49-year-old man was placed under arrest. 현지 경찰은 살해된 가족과 용의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농촌 마을에 사는 노부부를 위협해 수백만 원을 빼앗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였는데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무려 65km를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인적 드문 시골길을 달립니다. 몇 년 전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했던 마을이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30대 외국인 남성은 범행을 위해 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창녕까지 65km를 달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잠시 뒤 인근 은행에서 70대 여성과 함께 발견됩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300만 원을 찾은 여성은 밖에서 기다리던 이 남성에게 돈을 건넵니다. 40분 전 남성은 노부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이미 현금과 상품권 26만 원을 빼앗은 상태였습니다. 7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26만만 가지고 돌아가기에는 좀 자기도 좀 적다고 너무 생각한 것 같아요. 범행 후 대구로 돌아갈 때는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이용했습니다. 자전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나를 좀 태우러 와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CTV로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대구의 한 원룸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범행 발생 5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금은방에서 2천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그대로 들고 달아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요. 3년 전 똑같은 수법으로 보석을 훔치던 이 남성을 잡았던 형사가 보자마자 바로 그를 알아챈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옵니다. 금은방 사장에게 목걸이와 팔찌를 이것저것 보여달라면서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로 목걸이를 촬영하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꺼내놓은 귀금속을 움켜쥐고 달아납니다. 손님을 가장해 금목걸이 등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입니다. 사진 찍어갖고 지 와이프한테 뭐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고 사진 찍는 척하면서 부모님 한갑 선물로 30돈을 해준다고 해갖고 물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형사 기동팀과 강력팀 그리고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팀까지 모두 동원해 용의자 추격에 나섰습니다. CCTV를 보던 실종팀 소속 한 경찰관이 용의자 얼굴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검거했던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인상착의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이동 동선 보다가 여관에 들어간 걸 알게 됐어요. 그 여관에서 제가 검거했던 절도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범행 3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고 절도품도 고스란히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쪽방촌에서 70대 노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오래돼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는데 집중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쪽방촌 골목길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잇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노부부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일주일에 2-3차례 방문하는 간호사가 쪽방 안에 70대 부부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틈이 이렇게 찡겨놨는데 아직도 그게 돼 있다. 이상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여니까 이제 남자분은 방에 쓰러져 있고.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를 밀어볼 때 숨진 지 최소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 문 앞에는 손대지 않은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쪽방 상담소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매일 전화해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노부부는 독거노인이 아닌 데다 숨진 할머니의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로 집중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미처 알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입니다. 서울시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 감지 센서를 방 내부에 부착하는 방안도 계획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해야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출한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는 반송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자신의 꿈도 학업도 다 접고 황 씨에게 헌신했지만 이를 알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런데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발끈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씨가 재판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에 전념한 자신과 남편의 헌신을 몰라주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황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촬영한 영상을 본 뒤 이를 활용해 황 씨가 다시 의지하도록 하려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를 당한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해당 영상을 직접 편집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 수를 1명으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피해자 영상도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고 내놓지도 않고 있는 그 원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겠냐. 피해 여성 측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황 씨 역시 서둘러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글이 써진 무기가 발견되면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죠. 이 중 탄도미사일을 분해해봤더니 부품 대다수가 세상에 미국산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건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된 거였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러시아의 최대 공습 당시 한글 지읒 등이 써진 미사일이 발견되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이때 발견된 많은 북한 미사일 조각들을 한 연구소가 수거해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사일 조각에서 확보한 부품은 290여 개 정도인데 놀랍게도 75%가 미국 회사 제품이고 나머지는 독일 등 7개 국가 제품이었습니다. 일부 부품의 생산 날짜 코드로 확인해 보니 가장 최근 생산된 부품은 2023년산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작년 3월 이후에 미사일이 조립돼 러시아로 건너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24 ballistic missiles of allegedly North Korean origin were used during Russia's missile attacks on the territory of Ukraine. The accuracy of missiles is also questionable.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한 것 같다며 대북 제재망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수거한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크스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대만 해경에 쫓기다 배가 뒤집혀 중국 어민이 사망한 사건 이후 양안 간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대만 유람선을 무단 검문한 데 이어 이번엔 대만 해경이 중국 해경을 내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지난 14일 진먼다오 해역에서 전복된 배에 탔던 중국 어민 4명 중 생존한 2명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这一恶性事件引起大陆各方的强烈愤慨。 사망한 다른 2명의 신원은 가족들이 진먼다오 장례식장에 와서 확인을 마쳤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양안 간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중국 해경은 진먼다오 해역에서의 상시 순찰을 선언했고 곧바로 대만 유람선에 대해 무단 검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대만 해경이 진먼다오 해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을 쫓아냈습니다. 대만은 대만 해협에서의 무단 검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양안 사이의 일은 내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登检这一艘船，对象我们认为是伤害了我们的人民的感情，制造人民的恐慌，而且。 首先，这不是一个外交问题，建议你向中方的主管部门了解。 다만 대만 국방부가 이번 사건은 해경 소관이며
군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이 조만간 출구 찾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 사당역 인근에 경기버스 라운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되레 그럴 돈이 있으면 버스 배차나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민성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경기도 광역버스 정류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승객들의 대기줄이 무려 50m 넘게 이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됩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오가는 도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2020년 9억 4천만 원을 들여 정류소 근처에 경기버스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출퇴근하실 직장인이세요? 네네. 그러면 경기버스 라운지를 알고 계세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하루 평균 라운지 이용객은 개소 당시 30명에서 지난해 100명으로 늘었지만 3만 명에 달하는 광역버스 승객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사적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낮 시간대에 2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10여 명 정도가 라운지를 이용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버스 이용객은 5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 카페처럼 이용했습니다. 점심 먹고 일정이 2시부터 있는데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렇게 라운지에 들리게 됐습니다. 과제나 업무 같은 거를 잠깐 정도 보려고. 올해 예산만 3억 8천만 원인데 도민들은 버스 배차를 더 늘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억 8천으로 차라리 버스의 배차를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자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년 5월까지로 잡혀 있고요. 올해 좀 아마 분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경기도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공지능 AI 덕분에 모든 사람이 개인 비서를 두는 세상이 올 거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AI와 함께 하루를 보내보았습니다. 오전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맞이한 하루. 밤새 내 숨소리를 살핀 AI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호흡은 안정적이었는지 분석해 수면 점수를 매겨줍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는 AI가 알려준 대로 가장 덜 붐비는 6번 칸을 이용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AI 추천대로 평소 즐겨 먹는 샐러드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간식을 사러 들린 편의점에서는 음료수와 주전부리를 들고 출입문에 빠져나왔더니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AI 비서는 업무도 척척 돕습니다. 한 기자 간담회, 쉼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기자들 사이에서 음성 녹음 앱만 켜놨더니 영어 발표도 정확히 받아 써주고 간단하게 요약까지 해줍니다. 화면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곧바로 해석을 해줘 번역 고민도 덜었습니다. 틈날 때 짜보는 휴가 계획, 아이와 함께하는 널널한 도쿄 여행을 요청했더니 호텔부터 관광지까지 맞춤형 여행 코스를 짜줍니다. 어느새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AI와 하루를 함께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준 덕분에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던 이강인이 결국 영국 런던까지 가서 손흥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손흥민은 후배의 사과를 받아주며 축구 팬들에게 강인이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강인과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대표팀 선수들 간 다툼이 뒤늦게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까지 찾아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이강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미소를 짓는 사진을 공개하며 후배의 사과를 받아줬음을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앞으로 더 현명하게 팀원을 통솔하겠다고 밝히며 강인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선수의 극적인 화해 소식에 축구협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는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너무 좋게 생각을 했고. 한편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치를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주 토요일 회의를 통해 신임 감독 후보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눈발은 더욱더 굵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강원 산지에는 30cm 이상의 적설이 기록됐습니다. 내일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50cm가 넘는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으로는 대체로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눈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주말에 전남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